지구 안에 또 다른 세계?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사는 행성으로 알려진 지구.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지구 내부에 또 다른 문명이 있고 그 세계에 또 다른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읽은 SF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허무맹랑합니다. 허무맹랑해요. 예. 정말로 황당무계한 이야기지만요. 지구 속에 또 다른 문명과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 내부가 내핵, 외핵, 벤틀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이 비어 있으며 그곳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일명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들의 주장은 상상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악설일지 지구 공동설의 실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는 크기에 비해 질량이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지구는 표면적이 약 5억 1천만 제곱킬로미터에 질량은 약 60해톤인데요. 그야말로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구가 크기에 비해 생각보다 가볍다고 한다면서 이들은 지구 내부가 비어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뭐 질량이 작다고 해서 지구 속이 비어 있다라고 단정 내리기에는 근거가 너무 부실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뭐 다른 건 뭐 없습니까? 설마 그것만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1968년 11월 23일 기상위성 에사가 찍었다고 알려진 북극해 사진인데요. 누가 저기다 구멍 뚫어놨네요? 자, 북극해에 존재하는 저 미스터리 존.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저 구멍이 북극해 구멍난 부분이 지구 속과 밖을 통하게 하는 입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1997년 1월 미국과 러시아가 40여 년 동안 군사 목적으로 수집한 북극해 비밀 정보를 공개. 자, 그렇게 그린란드와 노르웨이 북단 사이의 북극해에서 물이 빠지는 통로인 굴뚝의 존재가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진짜? 뭐가 있나 그럼 저 안에? 정말 믿기 힘들지만요. 지구 내부에 다녀왔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그곳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는 키가 3m 이상 되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노르웨이 출신 올랍 얀센이라는 남성은 북극해로 향하던 도중 우연히 지구 내부로 들어갔고 2년 반 동안 살다 나왔다면 생생한 경험담을 전했는데요. 그가 목격한 지구 내부의 세상의 모습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곳에 사는 인간의 수명은 무제한, 그리고 나이도 본인 스스로 설정 가능. 뿐만 아니라 문화와 과학은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곳보다 수천 년 앞서 나가 있고 공룡과 같은 멸종 동물이 그 세계에 아직 존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 지구 공동설에 대한 논란을 가장 확실히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지각을 뚫고 직접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지만요. 지각의 평균 두께는 35km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뚫은 지각의 한계는 12km에 불과해서요. 그래요? 지구 공동설을 직접 봐서 눈으로 확인하는 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과연 지구 속에 또 다른 지구는 실존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호기심 어린 상상력의 결과물일까요? 자, 두 기자님은 미지의 파라다이스, 바닷속으로 사라진 전설의 대륙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당연히.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를 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 저편에 아주 큰 아틀란티스라는 섬이 있다. 사방에 금과 은 등으로 부가 넘쳤고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해군 대국이다. 하지만 아틀란티스는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침몰,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서에도 나오니까 사실 뭐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땅이 아니라 정말 분명히 기록된 게 있으니까 우리가 다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은 많이 되는 건데 만약에 아틀란티스가 실존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4대 문명보다 훨씬 전에 그렇죠.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전 세계 수많은 고고학자, 역사가들이 아틀란티스를 찾아 대탐험, 대서양, 모로코의 사하라, 심지어 버뮤다 삼각지대까지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아틀란티스의 실체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후보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하마 제도의 작은 섬, 비미니. 여기서 아틀란티스 뭐 유적이라도 발견된 겁니까? 아하.
자, 먼저 비미니 섬이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근거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비미니 섬 인근 바닷속에서 도로가 발견됐습니다. 도로요? 일명 비미니 로드라고 불리는 이곳은 평균 길이가 2m고요. 높이가 약 0.5m, 무게가 1톤가량 되는 네모난 돌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약 630m 거리까지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을 발견한 밸런타인 박사는 비미니 로드가 최소 6,000년에서 12,000년 전에 만들어진 인공 도로라고 발표. 일각에서는 이 비미니 로드가 아틀란티스로 가는 통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자연현상입니까? 저거는 진짜 자연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전 말이 안 돼요. 너무 균질하긴 하네요. 그렇죠. 아니, 예. 바닷속에 그것도 한 10,000년 전에 인공 도로가 있다. 사람이 만든 도로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우리가 몰랐던 문명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뭔가 더 증거가 나와야지만 이게 좀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결정적인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시. 그는 1929년 주식시장 붕괴와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과 소련의 몰락까지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런 그의 또 다른 예언. 1968년 바하마 해역에서 아틀란티스 대륙이 바다 위로 솟아오를 것이요. 아니 뭐 아직까지도 솟아오르진 않았는데 이 예언이 왜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비미니 섬이 위치한 곳이 바로 바하마 해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결정적으로 비미니 로드가 처음 발견된 시기가 바로 1968년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떠오른다는 게 이게 물리에 뜬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한테 발견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어허.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신기하긴 한데 이거는 약간 저 예언가의 영역이지 이게 뭐 과학이 과학적인 아니잖아. 근거는 아니잖아요. 뭔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인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갓을 준비했어요. 바로 아틀란티스가 현재 카리브해 쿠바 일대에 존재했다는 주장입니다. 쿠바 아틀란티스 설을 제기한 이는 영국의 유명 역사 작가인 앤드류 콜린스. 그는 전 세계 각지의 고대 문명 유적지, 신화와 플라톤의 기록을 연구해 추리했습니다.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첫 번째 근거. 아틀란티스는 리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큰 거대한 대륙이다. 사람들은 플라톤의 대화편에 기록된 이 문장을 아틀란티스의 대륙 크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콜린스는 그리스어의 보다 큰이라는 단어가 중간에라는 단어와 유사하다고 생각, 아틀란티스 대륙을 리비아와 아시아의 중간 위치인 카리브해 지역으로 추측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이기 때문에 리비아와 아시아의 중간 위치를 카리브해로 추측한 것이죠. 근데 또 왜 하필 쿠바예요?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근거 두 번째입니다. 큰 산맥이 차가운 북풍으로부터 아틀란티스 대평원을 보호했다. 콜린스는 플라톤이 말한 산맥이 쿠바의 과니구아니코 산맥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매년 겨울이면 북쪽 할렌 전선이 쿠바 대륙으로 불어닥치는데 과니구아니코 산맥이 북풍을 막아서 쿠바의 서쪽 평원 작물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치면 북풍 막는 산맥은 너무 많죠. 아니 산맥 중에 많다. 바람을 안 막는 산맥이 없죠. 없지, 산맥 그래요. 무조건 근거 좀 부족해야지. 근거 부족하다. 예. 자, 이번엔 진짜 확실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근거 세 번째. 콜린스가 주목한 멕시코 신화 뱀의 사람들. 뱀의 사람은 동쪽의 아스틀란에서 건너 7개의 동굴에 우두막을 짓고 살았다. 콜린스는 신화에 언급된 아스틀란이 아틀란티스와 어원이 같으며 신화 속 동굴이 바로 쿠바 푼타델 에스테 1호 동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동굴에 동심원이 연속적으로 고리를 이루며 그 옆으로 S자 모양의 꼬리가 나온 암각화가 있습니다. 네. 콜린스는 이것을 혜성으로 추측. 고대인들이 혜성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의 뱀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멕시코 신화 속 뱀의 사람들의 고향인 아틀란티스를 쿠바로 해석을 했습니다. 각화가 근데 너무 생생하다. 누가 그려놓은 것처럼. 우리가 벽화 많이 봤는데 저렇게까지 선명한 벽화 잘 없잖아요. 하지만 아틀란티스가 쿠바였다는 콜린스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설과 추론일 뿐이다 라며 반박을 했는데요. 도무지 찾을 수 없어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된 사라진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 그것은 플라톤의 상상이 만든 전설의 섬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과연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곳일까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5일 공개합니다. 신화 속 이것이 실제 있다? 영화 인디애나 존스 속 고대 유적지들에는 침입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설치된 무시무시한 함정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화 속에나 등장할 법한 쉽게 사람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고대 유적의 함정이 터키에서 발견됐습니다. 2013년 4월 이탈리아의 한 대학교 고고학과 프란체스코 단드리아 교수 연구팀은 터키 남서부 파무칼레 인근에 폐허가 된 한 사원의 유적을 탐사하던 중 섬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 왜 새들이 여기에 다 죽어 있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새들이 아무런 외상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그 기이한 현상을 조사하던 연구팀은 이 동굴의 입구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지옥의 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 머리 새 딸린 개 있는 지옥의 문이요? 케르베로스. 케르베로스. 연구팀이 그렇게 추측한 이유. 기원전에 활동했던 그리스 역사학자였던 스트라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지옥의 문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곳은 안개와 진기로 가득 차 있어서 간신히 앞을 불고 있다. 또한 어떤 동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데 참새를 떨어뜨려 보니 곧장 죽는 것을 목격했다. 그 증기가 뭔가 독가스. 질식사죠. 그렇다고 한다면 입구에 있는 새도 이런 이제 독가스 때문에 죽은 거. 뭐 그렇게 추측을 해야 되나? 자, 그래서 2018년에 독일의 한 대학교 연구팀이 가스 분석기를 사용해 동굴을 탐색을 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 동굴의 가장 아래쪽은 무려 91%에 달하는 고농축 이산화탄소가 낮게 깔려 있다고 하고요. 오, 독가스 맞네. 그렇죠. 동굴 입구 근처에서도 최대 53% 정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야, 아니 53%면 질식사하죠. 높긴 높아요. 되게 높을 수 90 있죠. 몇 프로는 뭐. 고농축입니다. 연구팀은 사원터, 욕조, 계단 등도 발견됐으며 이들 유적도 고대 신화의 묘사와 일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이 동굴 근처에서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 하데스와 그의 아내 코레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해리석 기둥을 발견. 이 동굴을 조사하던 프란체스코 교수는 과거 성직자들이 이 동굴에서 동물들을 죽이고 신을 모시는 제사를 지냈을 것으로 추측. 이 동굴은 하데스, 명왕성의 이름을 따 플루토니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지옥의 문. 과연 이 문을 지나면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4위 공개합니다. 율도국은 실제 존재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로 알려진 허균의 홍길동전.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소설 속 홍길동은 이상향을 꿈꾸며 조선을 떠나 율도국을 세우죠. 그런데 홍길동이 세운 국가 율도국이 사실은 실존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홍길동전은 원래 실존 인물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 소설이잖아요. 아니 역사서에 언급은 돼요. 그 당시 의적이 있었고 홍길동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께 새로운 가설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한 역사 전문 작가에 따르면요, 이 율도국이 실존했으며 심지어 그 율도국의 위치가 지금의 대마도라는 겁니다. 아, 정말? 대마도가 율도국이라고요? 그렇죠. 저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요? 근거가 뭐 있습니까? 지금부터 율도국이 대마도라는 가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주목할 것은요, 여러분, 해류의 흐름입니다. 쿠로시오 해류의 한 줄기가 이 대마도를 거쳐서 한반도 동쪽을 따라 우리나라 북쪽으로 향하는 동안 난류를 형성하고요. 우리나라 북쪽에서 동해로 향하는 북한 한류와 교류. 자, 이런 해류와 계절풍의 흐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함경도에서 배를 띄우면 자연스럽게 대마도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해류 타고. 야 진짜로? 그럼 이것만으로 대마도를 율도국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 자, 율도국 대마도설에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서 고사기에는 대마도를 항구섬 혹은 나루섬이라는 뜻을 가진 이 진도라고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 나루진 글자에서 삼수변을 일단 빼보자. 이 삼수변을 빼면 붓율자가 되죠. 붓율. 예. 그래서 추측하기를 홍길동이 대마도에서 왔을 때 항구에서 교역하러 온 일본인을 만나게 됐고 필담으로 섬 이름을 물었는데 일본인이 실수로 율도라고 알려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하. 글자로만 생각하면 말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또 있는데요. 현무사, 우리 친구야 친구 할 때 친구라는 단어. 뭔데? 자, 대마도에서는 일본 본토와는 달리 우리나라처럼 친구를 친구라는 발음으로 부릅니다. 도모다치가 아니고? 도모다치 안 써요. 어? 근데 대마도 사람들 지금 이 말을 대마도 사투리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쨌거나 사투리처럼 그 지역에서만 내려오는 말인 건데 그럼요. 사투리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 그 오래 전에 누군가가 이 말을 어딘가에서 배워왔다는 거잖아요. 그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네요. 과연 가상국가 율도국은 실존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대마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13일을 공개합니다. 잃어버린 대륙을 찾아서. 자, 잃어버린 대륙은 영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할 정도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죠. 그런데 영화 속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잃어버린 대륙의 흔적이 이 모리셔스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2013년 모리셔스 섬에서 학술 연구 중이던 노르웨이 오슬로대 연구진은요. 해안에서 채취한 현무암 모래에서 존재할 수 없는 역사의 흔적을 발견하며 들뜬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과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인도 대륙의 다리 역할을 했던 잃어버린 대륙의 흔적입니다. 뭘 발견했길래 잃어버린 대륙의 흔적이라고까지 했지? 자, 연구진이 발견한 것은 바로 최대 19억 년 전에 형성된 광물 지르콘입니다. 아니 지르콘은 요새 네네. 히토류의 일종으로 사실 공업에 되게 중요한 재료로 쓰이거든요. 근데 저게 왜 잃어버린 대륙의 흔적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요. 바로 연대입니다. 모리셔스 섬은 900만 년 전 용암 분출로 형성된 섬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900만 년 전에 형성된 모리셔스 섬에서 그보다 무려 18억 9,100만 년이나 앞선 광물, 지르콘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건 이상하네. 그래서 당시 연구팀은 이 지르콘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잃어버린 대륙의 파편이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잠시 학창 시절의 기억을 소환해 보시죠. 과거 2억 5천만 년 전 이 판게아라는 하나의 대륙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분리되고 이동해 현재 7대륙이 되었다는 대륙 이동설과 판구조론을 배웠던 기억이 나시죠? 기억납니다. 자, 연구자들은 인도와 모리셔스가 분리될 때 기다랗게 늘어난 땅덩어리가 끊기면서 그 조각이 인도양 밑으로 가라앉았고 그 위에서 화산이 분출되며 형성된 섬이 모리셔스라고 주장. 들리네. 그래서 모리셔스 아래에 묻혀있는 잃어버린 대륙을 모리티아라고 명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륙 이동설이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대륙의 실마리를 하나씩 찾다 보면 언젠가 우리 지구에 대한 비밀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 폴란드 고고학팀을 충격에 빠뜨린 사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호, 이거 어쨌든 글씨가 뭐 잔뜩 써있네요. 역시 오 기자는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하게. 네. 글씨는 뭐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요? 전 기자가 이게 뭐지 하는 사이에 이게 뭐지가 뭐냐면 저 해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 뭐 한 줄, 글씨는 당연히 있고 한 줄이라도 좀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뭐 날씨가 화창한 편이었다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요? 근데 여기다 왜 이렇게 다 써놨지? 저 글들을. 이곳은 아프리카 수단 북부의 나일 계곡의 한 유적지에서 발굴된 지하실입니다. 벽면 가득 적힌 알 수 없는 글씨와 함께 발견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7구의 미라. 와. 이 지하실을 연구한 폴란드 고고학팀은 미라들과 벽의 비문은 악령을 쫓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저렇게 긴 글들을 왜 써놨겠습니까?
날씨 얘기했다면서요. 아니 날씨가 화창한 데 비해서 여기 기운이 심상치 않다고 써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근데 이 폴란드의 고고학 팀은 발견 당시 미라들이 모두 예복을 입었고 일부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는 점에 주목했어요. 이 지하실을 1113년에 사망한 트리니티 수도원의 대주교 게오르기오스와 성직자들의 무덤으로 추측. 마쿠리아 왕국에서 가장 강성했던 왕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이건 또 다른 얘긴데. 마쿠리아 왕국은 뭐예요? 마쿠리아. 마쿠리아 왕국은 모르죠. 전 처음 들어봐요. 뭐 어디예요 이게? 마쿠리아 왕국은 뭐 지금은 사라진 문명으로요. 예. 5세기 후반에 현재 수단 북부와 이집트 남부에 건립된 기독교 국가인데요. 수도인 고대 동골라를 중심으로 거대한 건물을 새롭게 건립하고 벽화와 공예 예술이 발달. 와. 약 900년 동안 왕국이 번성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너무 모르잖아요. 900년이면 사실 뭐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신라 정도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러네. 좀 생소한데 사실 미라들이 지키는 왕은 그럼 누군지 알려졌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마쿠리아 왕국은 1365년에 일어난 내전으로 왕조가 쇠락, 그리고 1560년대에 오스만 제국에 점령당하며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네. 그리스어와 콥트어로 작성돼 있는 벽의 비문들을 조사한 결과 하나님과 천사의 이름, 주기도문 등 성경 복음서 일부와 성모 마리아의 마지막 기도문으로 해석. 하지만 미라들이 지키는 무덤의 주인 마쿠리아 왕의 정체는 물론 마쿠리아 왕국 역사의 많은 부분이 현재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고대 문명과 전설의 왕국을 찾아 전 세계로 모험을 떠났던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가 마야 문명에 잃어버린 크리스탈 왕국을 발견했듯이 이번엔 저와 함께 잃어버린 도시 화이트 시티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오, 화이트 시티? 화이트 시티는 뭐죠? 처음 들어보는데? 건축물들이 모두 하얀색이라 화이트 시티라 불리는 이곳은요. 수백 년 전 중앙 아메리카 일대에서 신비로운 낙원인 그곳에 들어선 사람은 다시는 세상에 못 돌아온다. 그리고 16세기 중남미 아스테카 문명을 정복한 탐험가 에르난 코르테스의 편지에서 그 존재를 처음으로 언급. 그 뒤 많은 고고학자들은 반인반묘, 원숭이 신이 지배하는 화이트 도시가 존재했다고 여겼고요. 야, 이건 진짜 인디아나 존스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용이네요. 와, 신비롭지 않습니까? 되게 이쁘겠네. 자, 그리고 드디어 2015년 미국과 온두라스의 합동 탐사대는요. 특수부대의 도움을 받아 하늘길로만 접근할 수 있는 온두라스 모스키티아 지역 밀림에서 레이저 스캔 기술을 통해 전설 속 화이트 시티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원숭이 같긴 하네. 근데 나는 이건 뭐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거는 그 주술적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숭배 대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원숭이일 수도 있고 원숭이 신을 모시는 걸 수도 있고. 형상화시키는 걸 그렇죠. 아까 언급이 됐죠. 원숭이 신을 위한 제사를 지낼 때 갖다 놓는 어떤 형상물일 수도 있고. 오, 신기하다. 이 탐사대는 이곳에서 샤머니즘 문명의 흔적인 반인반수의 돌 조각을 비롯 10에서 14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뱀과 새 등으로 장식한 조각 50여 개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 즉 권력 계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피라미드까지 발견됐습니다. 저 왼쪽 위에 토기 파편같이 보이는 걸 보면 저거는 상당히 정교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문양이 네. 저 정도 장식이 있다는 건 약간 그 계급 사회가 그렇죠. 무엇보다 피라미드 같은 거 세우려면은 계급이 높은 사람이 강제로 시키지 않는 한 그런 큰 걸 만들 수 없습니다. 왜 없이 못 만들죠. 인력을 동원하지 않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유물들이 거의 약 1000년 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형이 잘 보존된 상태였고요. 뿐만 아니라 탐사대를 이끈 고고학자 크리스토퍼 피셔에 따르면 이 유물들은 단순한 잃어버린 도시가 아니라 프리 컬럼비안 문명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아서 음. 그래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그 하고요. 보존 상태가 너무 좋죠. 지금 굉장하네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9위를 공개합니다. 모래 속 잃어버린 도시 발견. 6세기경 페르시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담은 설화 아라비안 나이트. 이번에 저와 함께 떠날 곳은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풍요의 도시로 등장하는 오만의 전설 속 고대 도시 바로 우바르입니다.
전설에 따르면요, 우바르는 당시 극만큼 가치가 컸던 약재이자 향료인 유향의 교역으로 화려하게 번성하면서 일명 환상의 도시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사치와 타락에 젖은 주민들의 모습에 노여워한 신이 한순간에 도시를 모래 속에 묻어버렸고 이후에 사라진 사막의 아틀란티스라고 전해졌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도시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정말 우바르가 그저 전설 속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만 1992년 우바르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건 뭐 전설 속의 얘기가 아니라 도시가 실제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뭐지? 1992년 레드셋 위성의 원격 감지 레이더가 포착한 무언가. 이것이 모래 속에 파묻혀 있던 우바르의 발견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저게 나온 거네. 저 길이? 예. 그리고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만 남부 살랄라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사막에서 우바르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됐는데요. 이후 계속된 조사 끝에 우바르와 예멘 동부를 잇는 일명 인센스 로드 유향길과요. 유향을 나르던 아랍 상인들이 이정표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30여 개의 석탑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뭐 실크로드 같이 뭐 그런 게 있었네. 향로드네, 향로드. 유향으로 번성했던 게 맞긴 한가 봐요. 예. 근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 모래에 이렇게 파묻혔다는 게 가능한가요, 이게? 조사 결과 우바르가 들어섰던 곳의 지하에서 거대한 석회암 동굴이 발견됐고요. 1세기 무렵 폭우가 쏟아지자 결국 석회암 동굴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도시가 땅 밑으로 꺼져버렸던 겁니다. 석회가 물에 약하니까 주저앉은 거네요. 저 당시에 만약에 저런 일이 있다라면 저걸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냥 신이 덮었다라고. 혹시 옛날에 그런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했겠어요? 과학적으로 모르니까 신이 분노한 줄 알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도시가 얘기할 수 있을 주저앉아 것 버리니까. 뭐. 전설로만 전해졌던 고대 도시 우바르. 과연 싱크홀에 묻히기 전 우바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쉽고 8위 공개합니다. 트로이 전쟁의 산물 이것 발견. 트로이 전쟁을 그린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를 각색, 배우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스 역을 맡아 사상 최대의 대격전을 벌였던 영화 트로이 기억하시죠? 이거 너무 재밌었어. 너무 리얼하게 잘 그렸어. 뭐 영어로도 많이 알려지고 그리스 신화로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음. 네. 예.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이 트로이 성을 열기 위해서 오디세우스가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서 함락을 시켰다. 그렇죠. 이게 트로이의 목마인데 그렇죠. 이게 실화 아닙니까? 고대 그리스 영웅 서사시에 등장하는 트로이 전쟁은 1870년 독일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이 트로이의 흔적을 발견하며 트로이 전쟁 역시 신화가 아닌 역사였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는데요. 그런데 트로이 전쟁이 실제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또 하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전설처럼 전해졌던 트로이 전쟁의 산물, 고대 도시 테네아. 그런데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전설의 도시 테네아의 흔적이 실제로 발견된 겁니다. 트로이라는 곳은 유적들이 발굴되면서 실존 지역으로 확인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증거가 더 나왔다는 거잖아요. 2018년 그리스 문화부에 따르면 672제곱미터 면적의 유적지를 발견. 테네아 형식으로 추정되는 문과 대리석, 거주 공간과 도로를 비롯해서요. 무덤에서는 보석, 장신구, 200개의 도금된 노잣돈 등 와, 도시의 부유함을 상징하는 유물들이 출토됐습니다. 번성했네. 과거에 저 정도라면 뭐 엄청나게 번성한 거죠. 근데 저게 테네아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 도시가? 좋은 질문입니다. 뭐 테네아가 새겨져 있든가. 그간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던 무늬가 새겨져 있는 도자기 형식과는 다른 심플한 디자인의 도자기가 함께 발견됐고요. 그리고 2명의 태아가 담긴 항아리까지 출토.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인근에 위치한 고대 미케네, 코린트 등 그리스인들의 매장 방식과는 다른 독자적인 형식이며 테네아만의 문화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발굴 책임자 엘레니 코르카에 따르면 테네아는 신화를 역사로 만들 뿐 아니라 그레코로만 시대의 함상적인 문화의 상처입니다. 라며 트로이 전쟁이 단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역사가 된 신화 속 트로이 전쟁. 어쩌면 많은 전설 속 이야기는 신화를 가장한 인류의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쉽고 7위를 공개합니다. 최초의 인류로 불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시작으로 우리 인류를 크게 봤을 때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진화했다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 외워온 인류의 진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4월 이 보편적인 진화 과정을 반증하는 신인류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그것도 영국의 저명한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실리면서 학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인류 진화 과정에 없던 새로운 인류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새로 발견했네. 자, 2007년 필리핀 북부 루손 섬에 위치한 칼라오 동굴 내 석회암 지층에서 성인 둘, 어린이 한 명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 발가락 뼈 등이 발견됐는데요. 이후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과 필리핀 대학 연구팀이 이 화석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5만에서 6만 7천 년 전의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오. 게다가 해당 원인의 치아 역시 호모사피엔스처럼 이전 인류에 비해 그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치아랑 큰 차이 없지 또 않아요? 어금니 크기가? 같잖아요, 그죠? 어금니. 진짜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루손섬 칼라오 동굴에서 발견된 화석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현생 인류와 같은 진보적인 측면과 침팬지 등에게서 보이는 원시적인 면이 섞여 있습니다. 발가락뼈를 자세히 보면 확연하게 발가락뼈가 굽어져 있죠. 이처럼 굽은 발가락뼈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인류는 바로 300만 년 전 활동했던 초기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습니다. 그 수백만 년 차이 나는 초기 인류하고 현생 인류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네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사피엔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치아는 이제 현생 쪽이고 네. 저 발가락뼈는 초기 인류 형태고. 어떻게 진화 과정의 중간쯤 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그런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렬 종대가 아니라 다양한 그 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특징이 혼재된 이 신인류는요. 화석이 발견된 루손섬의 이름을 따 호모 루소넨시스라 이름 붙여졌는데요. 5대 인류와 현생 인류의 특징이 공존하는 신인류 호모 루소넨시스. 이들이 살았던 문명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현재 지구상의 대륙이 몇 개죠? 5대양 6계수 아닙니까? 5대양 6대제 남극까지 7대륙입니다. 자, 그런데 1995년 미국의 지구물리학자 브루스 앤딕트는요. 현재 8번째 대륙이 바닷속에 있습니다. 또 아틀란티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틀란티스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그죠? 아까 저기 오 기자가 처음에 얘기한 북극 밑에 대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는 7개 대륙에 이어 8번째 대륙, 일명 질랜디아가 존재한다고 주장. 질랜디아. 그리고 그가 8번째 대륙으로 지목한 곳은 뉴질랜드와 뉴칼레도니아가 있는 오세아니아 지역인데요. 사실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를 비롯한 인근 섬들은 단순한 섬이 아니라 대륙의 일부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12년 뒤 루엔딕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싣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2017년 뉴질랜드의 지질학 과학연구소 역시 질랜디아가 단순한 해저 지각이 아니라 약 49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8번째 대륙이라고 주장합니다. 어휴, 대박이다. 아, 걔네들이 이렇게 떠 있는 게 섬인 일부들이 거구나. 나와 있고 밑에 다 가라앉았다. 그럴 수 있겠네. 자, 해당 연구팀은요. 질랜디아 대륙으로 추정되는 해저에서 약 8,000점 이상의 화석 표본을 채취했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 육상신물의 화분과 포자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아, 떠 있었네, 그럼. 진짜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언더더 씨가 저기네, 사실 상상 속에. 언더더 씨는 저기네. 지난해 9월 질랜디아 대륙으로 추정되는 곳이죠. 뉴질랜드 북섬 타라니키 해안에서 발견된 펭귄 화석을 분석한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펭귄 화석? 이 펭귄 화석은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약 300만 년 전 고대 펭귄의 화석으로 추정. 해당 연구팀에 따르면요, 이 고대 펭귄들은 현대 펭귄들의 조상격으로 과거 오랜 기간 질랜디아에서 서식하다가 지각 변동으로 대륙이 가라앉자 남반구 곳곳으로 흩어진 거라고 합니다. 야, 그럼 질랜디아라는 대륙이 있었다는 실제로 얘기네. 육지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다 밑에 가라앉았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라는 상당히 좀 근거가 있네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5일 공개합니다. 멕시코 수중 동굴에서 발견된 모모. 멕시코 수중 동굴에서 13,000년 전 유해 발견.
멕시코 유카탄 반도 수중 동굴 6월 9구 이상 발견. 2007년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는 의문의 단서를 제공해준 13,000년 전 소녀 나이아 유고를 비롯해서요. 최근 15년간 약 10,000년 전에 멕시코에 거주한 원주민들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10,000년 전 유골? 아니 난 그 10,000년 전이라는 것도 신기하고 수중동굴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거기서 인류의 뼈가 발견이 돼요? 그런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유골을 연구 분석하던 전문가들을 의아하게 만든 한 가지가 있었으니 이 좁은 동굴에 대체 왜 들어간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해 드디어 이 수수께끼를 풀어줄 단서가 발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오, 그럼 이제 그들이 사망한 원인도 나올 수 있겠고. 그렇죠. 그죠? 그들이 살아갔던 세상의 문명도 혹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 연구팀이 유카탄 반도 수중 동굴에서 발견한 무언가. 이건 광산을 채굴한 도구 같은데? 무려 12,000년 전 광산의 흔적이었습니다. 광산? 선사시대에 광산 채굴에서 뭐해? 자, 그럼 이곳에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대체 만여 년 전 이 광산에서 무엇을 채굴했느냐? 바로 붉은 빛을 띠는 광물, 대자석이었습니다. 대자석. 야, 근데 저 대자석은 또 뭐에다 쓸 수 있을까요? 정말 염료 아니면 정말 생각이 안 나네요. 현재 대자석은 자외선 차단제, 방충제 등의 염료로 사용되는데요. 당시에는 이 대자석으로 벽화를 그리는데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신기한 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 역시 대자석을 이용해 동굴 벽화를 그리거나 몸치장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아니 옛날에 인도하고 우리나라 언어 놀이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뭐 인도에서 쓰는 말 중에 우리 말도 있다고 그랬고 그것처럼 하나의 문명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졌다는 증거가 아닐까. 예.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싶고 4위 공개합니다. 연못 아래 잠든 2000년의 비밀. 중국 저장성의 작은 마을 롱유. 이 마을에는 바닥 없는 연못이 있다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수수께끼를 품은 2000년 전 연못의 비밀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1992년 이 마을의 주민들은 바닥 없는 연못의 실체가 몹시 궁금했던지 연못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17일에 걸쳐 연못의 물을 다 빼낸 마을 주민들은 무언가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혹시 그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터널을 발견했나요? 오, 여기다 돌을 던져봤더니 총소리가 났나요? 아니면 거기서 3m짜리 아니 거인이 공룡을 나왔나요? 탄 거인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연못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거대한 수중 동굴이었습니다. 진짜? 높이 20에서 40m, 1000에서 3000 제곱미터 규모로 총 24개가 발견이 되며 진짜 크다.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자, 20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동굴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이 아닌 사람이 오로지 끈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인공 동굴이라는 점입니다. 이야. 그리고 이 룽유 동굴 안에는 정교한 조각뿐 아니라 교량과 계단, 기둥까지 발견됐지만 신기하게도 이 모든 작업에 불을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정도면 진짜 누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일부러 물 안에다가 묻었다라고 말하는 게 더 믿길 정도예요. 아니, 그러기에는 부피가 너무 커요. 근데 규모가 너무 크잖아. 한 개도 거의 아니고 도시인데? 24개 동굴을 그냥 끌로 이렇게 이걸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 요즘 기술로 저걸 저렇게 파내려가도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이곳을 조사한 고고학자들은 동굴에 햇빛이 드는 시간 동안에만 작업했을 거라고 추측. 하지만 왜 굳이 전기도 장비도 없던 당시의 기술력으로 힘들게 수중의 대규모의 동굴을 만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잘 보존될 수 있었는지 무수한 의문만 생기게 됩니다. 룽유 동굴은 왕가의 무덤이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채석장이나 저장고였을 겁니다. 자, 하지만 왕실의 무덤이라면 있을 법한 유물들이나 매장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돌이나 얼음을 채석했다면 어떻게 수중까지 돌과 얼음을 운반할 수가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 어떤 역사서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신기하다. 정말 저게 만약에 물속에 있고 저 안에서 저걸 조각해냈다면 거기서 나온 돌을 어떻게 가지고 올라오냐고.
아니 그리고 어떻게 저 물 안에서 저걸 그것도 너무 어려워. 잠수 뭐 스쿠버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1분이나 잠수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되고. 국가적인 어떤 권력이 주도해서 저걸 만들었다면 기록이 거의 있어요. 진시황릉 수준의 공사인데 그러면 기록이 기록이 있겠죠.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3일 공개합니다. 한! 자, 이제 두 개 하나죠. 한! 2대1 혹은 1대1. 하하, 기회가 남아 있구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12세기에 건립된 이후 크메르 제국, 앙코르 문명의 번영을 상징했지만 그 옛날 도대체 어떤 기술력으로 이 앙코르와트를 세웠는지, 크메르인들은 어디에서 살았으며 또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살았던 도시의 흔적은 지금까지도 밝혀야 할 숙제입니다. 진짜 신비한 곳이야, 저는. 그 규모와 수준 정말 대단하잖아요. 자, 그런데 2012년 호주 고고학 연구팀은 여의도 면적의 655배에 해당하는 총 19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레이저 스캐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약 1000년 전 중세 도시를 발견했고요. 이 도시들은 679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의 규모에 필적할 것으로 추정. 어허. 그리고 학계에서는 동남아시아 역사를 뒤집을 새로운 발견이라며 들뜬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이 전설로 존재했던 크메르 제국의 잃어버린 도시를 찾았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도시가 바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대 비문으로 전해지던 전설의 도시. 서기 8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세워졌다고 알려진 곳. 앙코르 이전보다 앞서 세워진 크메르 제국의 최초의 수도. 마헨드라 파르바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메르 제국의 앙코르보다 앞선 대도시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연구팀은 이곳에서 왕궁과 피라미드 형태의 사원, 연못 등을 발견했는데요. 오. 뿐만 아니라 크메르 제국의 힘의 원천이자 상징인 물을 이용하는 수력 시스템이 대규모로 발견. 우와. 수로들이 앙코르와트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두고 연구팀은 수로들이 비록 원활하게 작동되진 않았지만 앙코르 문명이 만든 인공 호수의 근간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려 1000년도 전에 세워진 도시지만 구조물들이 규칙적인 너비의 격자무늬 배열로 정교하게 세워진 도시임이 밝혀졌는데요. 즉 이는 과거 크메르인들이 계획적으로 세운 도시라는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이 같은 발견은 미지의 문명이었던 크메르 제국이 그간 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오래전부터 발달한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점, 제국의 번영과 그 규모가 방대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든 물을 다스리는 건 권력의 상징이라 크메르 제국이 그 정도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네. 혹은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인프라가 없었을 텐데 수로와 앙코르 같은 사원들을 다 만든 거죠. 대단하죠. 그 연구를 통해 조금 이런 의문들이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배운 인류 최초의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역사를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이 형 좀 바꿔. 모두 뒤집어버리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무려 기원전 7500년경에 탄생한 것으로 추측되는 신문명이 발견된 겁니다. 황하 외웠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다음에 겐지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웠는데 와 발견이 여태 왜 안 된 거야? 어디에 있었기? 어쩌면 인류 역사를 새로 쓸지도 모르는 신문명은 인도 구자라트주에 위치한 캔베이만의 해저에서 발견됐습니다. 인도구나, 인도. 바다 아래에 있었어? 2001년 인도 국립해양기술원이 해양 오염도 측정을 위해 음파 탐지기로 해저 촬영을 하던 중 바닷속에 뭔가 직사각형의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고대 도시의 터로 추정되는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 구조물 수십 개를 발견했는데요. 와 저거는 사람이 만든 거네. 당시 인도 해양 고고학의 최고 권위자인 라오 박사와 전문 다이버들이 투입돼 조사한 결과 댐으로 추정되는 건축물과 댐? 전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망대, 에이. 곡물 창고,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요. 와. 심지어 주거지로 추정되는 곳에는 지금의 하수도 시설과 매우 흡사한 통로와 도로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해저 도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죠? 그중에 이 인도의 해저 도시가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는 증거 있습니까? 아니 억지를 부리지 말자고요 우리가 증거 앞에서. 이 당시 조사팀은 이 해저 도시에서 발견한 도자기, 조각상, 난로 재료 등 약 2,000점의 유물을 인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작은 나무 화석이 발견됐고요. 이 나무 화석에 대한 탄소 연대 측정을 한 결과 밝혀진 충격 사실. 이 나무 화석의 연대는 기원전 7,545년에서 7,490년 사이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나무 화석의 탄소 연대에 따르면 이 해저 도시의 문명이 인류의 4대 문명보다 앞선 무려 기원전 7,500년경에 시작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나무 화석이라고 하는 게 저 해저 도시의 유적이 맞을까요? 이게 흘러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이 나무 화석의 용도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요. 그렇지. 나무 화석과 이 해저 도시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도 캔베이만에서 발견된 해저 도시. 과연 그 도시는 인류 최초의 문명 도시였던 걸까요? 신비한 황금의 도시 마추픽추의 나라 잉카 제국. 13세기경 건국 초기엔 페루 근교를 지배하다가 15세기 말에는 서부 남미 일대를 장악, 거대 왕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잉카 문명에 수많은 유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 자체가 미스터리 그 자체란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잉카 문명의 비밀을 파헤치러 대탐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잉카 제국이 본격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은 1911년 미국의 고고학자인 하이럼 빙언에 의해서 페루에서 고대 도시인 마추픽추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몇백 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면도칼 하나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이 맞닿아 있는 돌들. 마추픽추의 건설 시기가 1450년경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 당시 이렇게 정교한 건축술이 있었다는 게 충격 그 자체, 미스터리였습니다. 진짜 어떻게 저 위로 저걸 가져가냐고. 그리고 평지에다가 저걸 다 쌓아서 뭘 지었다고 해도 놀라운 거긴 해요. 근데 저 2,400m 뭐 정말 높은 산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오죽하면 외계인 소리 나오겠습니까? 의문은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거 잉카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농사도 뭔가 최첨단인가요? 여기도 뭐 최첨단 뭐 농기계 이런 게 나오나요? 잉카인들이 농기구로 사용한 것은 철이나 청동기가 아닌 바로 돌! 그들은 돌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미 조선시대에는 쟁기도 있고 낫도 있고 호미도 있고 다 쓸 텐데. 자, 심지어 한때 서부 남미 일대를 장악했던 잉카 군대의 주 무기 역시 총 등의 최첨단 무기가 아닌 돌도끼와 나무 곤봉! 임진왜란 때 조총 들고 외구가 쳐들어왔는데. 맞습니다. 야, 정말 시대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밸런스가 너무 깨지네. 결국 석기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잉카 제국은 16세기 철기로 무장한 스페인 군대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문명보다 훨씬 뒤늦은 석기 문화와 훨씬 앞서 나간 초고도 과학기술을 동시에 지녔던 잉카 문명. 과연 어느 쪽이 진짜 그들의 모습이었을까요? 신라 제30대 왕으로 676년 삼국 통일을 이룩 통일국가의 틀을 세운 문무대왕. 그런데 행방이 묘연했던 문무왕릉비의 하단 부분을 1961년 경주 한 민가에서 발견. 그리고 1998년 하나의 가설이 대두되면서 역사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투후, 제천지윤, 전치령. 이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투후의 7대 손이라는 뜻인데요. 일부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요. 투후의 7대 손이 신라 김씨왕조의 시조가 됐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투후가 도대체 누구냐? 바로 흉노족의 김일제란 사람입니다. 어이? 그러니까 흉노족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신라가? 김일제는 한나라 무제 때 벼슬을 한 흉노족 효도왕의 태자로요. 다시 정리하자면 흉노족이었던 투후 김일제의 7대 손이 신라 김씨왕조의 시조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배웠던 역사가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 아닙니까? 당시 한나라 한무제는 흉노족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군을 북방에 보내 흉노를 공격.
한날에 끌려온 흉노족 태자 김일제는 한 무제의 신임을 얻고 공을 세우며 한 무제에게 김이라는 소시를 하사받았고요. 산동성 지역의 제후인 투후로 책봉이 되었습니다. 이후 투후 김일제 후손이 한반도로 내려와 신라 땅에 정착, 신라 김씨의 왕조를 열었다는 가설입니다. 야, 이 논란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은 신라 김씨가 기마민족의 후예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럼 신라는 다민족 국가인가요? 네. 그러게. 벌써 흉노도 있고 저 인도도 있고 다민족이네요. 문무왕릉비에 담긴 이 미스터리한 메시지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18위 공개합니다. 그 사람의 미스터리한 죽음. 2006년 1월 오스트리아 서부 인스브루크의 한 법의학 연구소 소속인 발터 파르존 박사의 충격적인 발표. 이번에야말로 음악 거장의 미스터리가 풀릴 겁니다. 오스트리아면은 누구예요? 오스트리아면은 단 한 명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럼 짤츠부르크라고 해야 되고 그럼 모차르트네. 그죠? 당연히 오스트리아 모차르트죠. 그걸 뭘 질문이라고 합니까? 자, 그 주인공은 바로 두 기자님이 말씀하신 신이 내린 천재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요절한 모차르트는 사후 2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죽음에 대한 숱한 미스터리가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성 마르크 공동묘지에서 발굴해 1902년부터 모차르트 연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모차르트의 두개골을 2004년 발굴된 그의 외할머니와 조카 유골의 DNA와 대조, 이를 통해 모차르트 죽음의 비밀이 풀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검사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모차르트의 죽음에 대한 의혹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1791년 모차르트는 사망 직전 갑작스런 고열에 시달리다 2주 만에 급사했는데요. 이후 그의 죽음을 놓고 무려 150여 가지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모차르트 사망에 대한 첫 번째 추측, 라이벌 살리에리의 독살설. 모차르트 사망 이후 러시아 희곡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에서 모차르트의 재능을 질투한 살리에리가 샴페인 잔에 독을 타는 장면이 묘사됐고요. 1984년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도 해당 내용이 또 한 번 강조되며 독살설을 믿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사실 소문과 다르게 두 사람은 우호적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자, 모차르트 사망에 대한 두 번째 추측, 수은 중독. 모차르트는 매독을 치료하기 위해 와인에 수은을 넣어 마셨다고 하는데요. 수은에 중독될 경우 의식장애, 경련, 발작, 고열 등을 앓다 수주일 내에 사망할 수 있는데 모차르트의 사망 직전 증세와 비슷했던 거죠. 자, 그러나 이 가설 역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설일 뿐. 근데 의혹이 150개면은 그냥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왜 거죠. 죽은지? 네. 근데 저 시대에는 의학이 뭐 지금하고는 맞아. 비교가 안 되니까 사실 어떤 경우로 죽었다 해도 그걸 알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바로 검사 결과겠죠. 대망의 검사 결과. 모차르트의 두개골과 외할머니, 조카 유골의 DNA는 불일치. 진짜? 그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근데 DNA 결과가 어쨌든 이 미스터리를 밝혀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또 새로운 미스터리를 남기는 그러니까. 상황이네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17일 공개합니다. 고대 기계 속 수수께끼. 1901년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부근의 바다 밑에서 난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한 척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박에서 고대 그리스 시대의 항아리, 장신구, 조각품 등과 함께 무려 기원전 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계를 발견. 세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1세기입니다. 1세기. 있는 기계가 있어요? 저기 뭐야? 태엽이에요? 안티키테라 기계라 불리는 이 장치는 사실 처음 발굴 당시에는 단순한 청동 물체로 여겨졌습니다. 대체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런데 70년이 흘러 1971년 영국의 물리학자 데릭 솔라 프라이스 교수는 안티키테라 기계를 엑스레이와 감마선 이미지로 촬영. 그리고 안티키테라 기계의 잔해 속에서 30개 이상의 톱니바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학자들이 모여 끈질긴 연구를 이어간 끝에 기계에 적힌 설명서 속 그리스어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기 설명서가 또 있었어요? 설명서에는 천체들의 움직임과 위치, 일식, 예측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설명서대로 기계를 복원해 본 결과 기원전 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티키테라의 정체는 천문관측 기계였습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 장치를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냈다라는 거잖아요. 더욱 놀라운 점은요. 태양 주위를 도는 이 지구의 운동 365.25에 가까워요. 또 이제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29.5에 가까운 숫자예요. 이게 두 개가 딱 맞아야지만 딱 자기 위치에 오거든요. 그 주기가 235개월이에요. 또 하나의 주기는 뭐냐면은 월식이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이 주기는 223개월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안티키테라 기계가 갖고 있는 이 두 개의 원판 비가 정확히 하나는 223이고 하나가 235예요. 아니 거의 요즘 사람이 만들어서 타임머신 타고 갖다 놨다고 해도 이해가 될 정도예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안티키테라 기계의 발견. 고대 문명이 어떻게 이 장치를 만들었는지는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먹고 수차례 나르는 총탄을 맞고도 멀쩡히 살아있는 남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얘네 다이아드가 됐죠. 아이언맨인가요? 이거 다 영화 속 인물. 그러니까 영화 속 인물밖에 안 떠오르는데. 실제로? 실제 인물입니다. 제정 러시아 말기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그의 승, 그레고리 라스푸틴입니다. 아. 라스푸틴. 이 사람이 왜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수도승을 자처했던 라스푸틴은 당시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의 아들인 황태자 알렉세이의 혈우병을 기도로 치료. 이 일을 계기로 황제와 황후의 무한 신임을 받았고요. 제정 러시아 정계의 비선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그 뭐 기도로 치료를 했다 이거는 뭐 사실 믿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타이밍이 맞았다 타이밍이 정도로 맞은 해석을 거지. 해야 될 텐데. 나을 때도 난 거야. 신비로운 능력으로 제정 러시아를 주무른 라스푸틴. 그러자 그를 견제한 황실 측근들은 라스푸틴을 암살하기로 계획. 1916년 12월 29일 황족 유스포프 공작은 파티를 빌미로 자택에 라스푸틴을 초대했는데요. 그런데 청산가리를 먹었는데 왜 죽질 않는 거야? 라스푸틴이 분명 치사량의 청산가래가 든 케이크를 먹고도 끄떡없이 멀쩡하게 파티를 즐기는 겁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유스포프 공작은 라스푸틴을 저격. 총에 맞은 라스푸틴은 쓰러졌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라스푸틴이 마치 좀비처럼 벌떡 일어나 유스포프 공작을 공격. 저 정도면 죽이려고 하다가 믿게 되겠다. 라스푸틴님 이러면서. 제가 의심한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와, 아니 청산가리도 먹고 벌떡 일어나서 반격하고 이거 뭐 좀비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당시 대기하던 암살 공모자들이 깜짝 놀라 라스푸틴을 향해 수차례 총탄을 발사. 겨우 그를 제압해 강물에 던져버렸는데요. 그런데 더욱 미스터리한 점은요. 사흘 뒤 라스푸틴이 시신으로 발견됐을 당시 그를 꽁꽁 묶었던 밧줄이 풀려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 사람 물에서까지 살아나와가지고 유스포프 찾아갔으면 거의 기절했겠는데. 아, 그건 뭐 맹신이지. 라스푸틴. 의심한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라스푸틴님 이렇게 되는 건가?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청산가리고 총이고 이 사람한테 소용없다는 얘기네. 그런데 말입니다. 미스터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황제 친척에게 죽임을 당하면 황실은 머지않아 몰락할 겁니다. 실제로 그가 사망한 다음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 러시아 황실은 몰락했습니다.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특종은 세계 8대 미스터리로 손꼽히는 책, 코덱스 기가스입니다. 이 책은 13세기 초 보헤미아의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책으로 사람이 손으로 직접 쓴 필사본입니다. 오, 진짜 정교하다. 캘리그라피의 원조격이네요. 저게 그러니까. 필사본, 네. 저게. 컴퓨터로 찍어낸 것 같아. 그러니까 인쇄체 같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코덱스 기가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높이 92cm, 폭 50cm, 두께 22cm에 무게는 자그마치 75kg, 320장의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중세 최대의 필사본인데도 불구하고요. 오탈자 제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방대한 양의 책을 여러 사람이 아닌 오직 단 한 사람이 썼다는 겁니다. 와, 저 많은 거를.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책이 단 하루 만에 완성됐다는 겁니다.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에이, 사람이 쓸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는데 요즘 아니, 펜도 아니고 옛날에 그 뭐 일일이 딱 찍어 썼을 거 아니에요. 아니 속기사도 힘들어. 저 큰 걸 저걸 어떻게 말도 안 써요?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때려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청산가리 먹고 안 죽은 건 상식적이야 아 그러면? 그건 뭐 잘못. 아니 그걸 이렇게 옆에 뱉을 수 있잖아. 뱉었어 케이크를? 13세기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승 헤르만은 규율을 어긴 죄로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됐다는데요. 그러자 제가 우리 수도원이 영원히 예찬받을 수 있도록 내일까지 엄청난 책을 만들겠습니다. 제발 형벌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그런 책을 완성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어떡하지? 책만 완성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고 싶다. 자네 그 말 진심인가? 내가 그 책을 완성시켜 줄 테니 나와 계약하지. 그리고 헤르만은 악마에게 감사의 의미로 책 577페이지의 증거를 남겨놨는데요. 바로 이 악마. 그래서 코덱스 기가스의 또 다른 이름이 악마의 성경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책의 신비감을 높이기 위해서 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까요? 스토리텔링이다. 그렇지. 그럼 하루 만에 쓴 것도 뻥이다. 마케팅이다. 아니, 저걸 파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계약을 해서 쓴다는 말이 안 자체가 되지. 말이 안 되잖아. 자, 책의 탄생 과정도 너무나 미스터리하지만 또 하나 미스터리한 건 코덱스 기가스의 중간에 8페이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누군가 이게 이제 필체가 달랐다거나 누가 도와줬구나. 함께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와 그런 거 좋네. 아니야? 8장을. 제일 양 많은 8장 누구한테 맡겼네 보니까. 와, 진짜 무지하게 안 믿는다 정말. 아우, 미치겠네. 계속 이어드리는 특종입니다. 미스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아주 미스터리한 책입니다. 바로 보이니치 필사본입니다. 이 책은 들어보셨나요? 보이니치 필사본? 뭐 다양한 식물들이나 뭐 이런 게 그려진 책인 것 같은데. 역시 관찰력 좋아요. 식물 도감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보이니치 필사본은 1912년 세상의 존재가 드러나자마자 언어학계의 대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5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 책에 쓰인 문자가 지구상의 언어가 아니었던 겁니다. 또 이 스토리 또 만든다 또. 아니 지구상의 언어가 아니라 암호였겠지. 자기네들 쓰는 남들 못 알아보게 하는 거. 그걸 외계어로 또 둔갑을 시켰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문자 중에 이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보이니치 필사본은 약 240페이지 분량으로 문자의 형태를 보면 라틴어와 비슷한 것도 같고 다양한 채색 사파도 있지만요. 이 문자가 대체 무슨 언어인지, 책이 무슨 내용인지 해독 불가. 그동안 전 세계 수많은 언어학자, 암호학자, 심지어 수학자들까지 해독하려 했지만 단 한 단어도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학계에서는 나체의 여인, 식물, 별 등 다양한 사파가 그려진 것으로 봐서 약초학, 천문학, 우주학, 연금술 등을 담은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책으로 추측했습니다. 우와. 아니면 뭐 아예 문명 자체가 우리가 모르는 문명이 존재했다 사라졌다거나 아, 이러면 가능한 얘기 그건 아니에요? 가능한 얘기다. 그죠? 외계어라기보다는. 문헌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15세기에 네. 불가사의 그 자체인 보이니치 필사본. 그런데 최근 이 미스터리한 책을 해독하는데 과학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2018년 캐나다 한 대학의 연구진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 예, 보이니치 필사본의 문자는 히브리어에 기반을 둔 겁니다. 보이니치 필사본이 히브리어에 기반을 두었고 책의 일부는 여성 건강 관련 내용이라 추측했는데요. 반면 2019년 영국의 제라드 채셔 박사는요. 아닙니다. 그 문자는 원시 로마의 사어입니다. 보이니치 필사본 속 문자가 원시 로마의 사어이며 육아정보, 심리학, 민간치료법 등이 담겨 있는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 보이니치 필사본은 암호학계의 성배라 불리며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12일 공개합니다. 역사를 뒤흔든 뭐뭐. 자, 이번엔 두 기자님께 상식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메리카 대륙은 누가 발견했죠? 콜럼부스라고 얘기를 바라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누군가요? 아메리고 베스푸스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냐니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아니 그 둘은
둘은 아닌 건 내가 알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는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배웠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콜럼버스의 발길이 닿기도 전에 아메리카 대륙을 다른 유럽인이 먼저 발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른 유럽인이요? 네. 그래 유럽인. 그래서 이제 그 왜 아메리카 대륙으로 부르느냐 이제 아메리고 베스푸치 때문에 아메리카로 부른다. 그런 얘기가 있죠. 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인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자,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미스테리한 이 사실은요. 한 동전 때문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1957년 고고학자 멜그랜과 에드룬게가 미국 메인주의 고다드 유적지에서 유물을 발견하던 중 의문의 동전들을 발견했는데요. 이거 생전 처음 보는 동전인데?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 정체를 모르겠네. 이후 22년이 흐른 1979년 또 다른 고고학자들이 메인주에서 발견된 동전, 일명 메인 페니를 감정한 결과 이 동전은 11세기 노르웨이의 바이킹들이 쓰던 동전입니다. 이는 콜럼버스보다 무려 약 400년 앞선 11세기 후반 북유럽의 바이킹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내디뎠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요. 바이킹 부족과 아메리카의 원주민이 교류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메인주까지 항로가 되게 짧을 것 같긴 해요. 가능하죠. 위로 이렇게 그린란드 하네. 아예 위로. 왜냐면 메인주 자체가 오른쪽 맨 위에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11세기라니까 놀랍네요. 어쨌든 근데 콜럼버스 전에 바이킹과 교류를 했다는 게 밝혀지면은 뭐 새로운 역사를 쓸 때 중요한 단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메리카 대륙에 콜럼버스보다 바이킹들이 먼저 도착했다는 걸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1960년대 캐나다 동부 뉴펀들랜드 섬에서 11세기 초반 바이킹들의 유물이 발굴됐는데요. 메인주에서 발견된 메인 페니 역시 11세기 바이킹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실제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바이킹이 아메리카를 먼저 발견했다는 사실을 좀 더 뒷받침하는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동전이 과거 아메리카 대륙에서 바이킹들이 실제로 사용한 동전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요. 11세기에 만들어진 동전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왜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져갔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11위 공개합니다. 고려의 삼별초는 어디로 갔을까? 1231년 고려를 침략한 몽골. 40년간 이어진 긴 전쟁에 지친 고려는 1270년 몽골의 항복을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이 항복을 받아들일 수 없어 끝까지 대몽 항쟁을 이어간 부대가 있었으니 바로 고려의 최정예 부대 삼별초. 하지만 결국 여몽연합군의 엄청난 병력에 밀려 1273년 제주도에서 모두 섬멸. 그렇게 삼별초는 최후를 맞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삼별초 유적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제일 전 기억에 남는 게 그 저 멀리 바다에서 이제 여몽연합군이 올 거를 대비해가지고 성벽을 쌓았어요. 굉장히 튼튼해요. 그때 만든 건데도 이게 팍 쳐도 뭐 넘어가지도 않고 이게 팍 쳐도 뭐 넘어가지도 않고. 쳤어요? 유적지를 훼손했다는 건가요? 아니 죄송한데 친 게 아니라 네네. 경찰에 신고해도 됩니까? 사람이 보면 모릅니까? 헉 쳤다고 상상을 해봤는데 안 보통- 넘어갈 것 같다는 상상이 됐어요. 보통 그냥 보기에도 되게 튼튼해 보이더라. 이렇게 제가 정도 표현이 굉장히 짧네요. 표현이 무지하게 짧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삼별초의 역사는 제주도에서 끝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주 의외의 곳에서 삼별초의 흔적이 발견된 건데요. 지난 2007년 일본의 고고학자인 아사토 스스무의 충격적인 주장. 고려의 삼별초가 류큐 왕국의 건국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큐는 12세기까지만 해도 수렵 채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농경사회로 발달. 15세기에는 일명 류큐 왕국이 건국됩니다. 배경을 알 수 없는 너무나 갑작스러웠던 류큐 왕국의 출현과 빠른 성장에 많은 역사학자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고고학자가 류큐 왕국 탄생의 비밀 퍼즐을 바로 삼별초라고 주장한 겁니다. 야, 근데 가능성 있을 것 같아. 끝까지 항쟁했거든요. 끝까지. 진짜 아예 포기를 몰랐던 가능성- 분들이니까. 네, 포기를 모르고 가능성이 정말 1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예. 밀렸으면 거기까지 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증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별초가 넘어갔다라는 사료 같은 게 남아 있나요?
1994년 오키나와 우라소에시의 성과 왕실의 무덤에서 발견된 암키와 이 기와에 계유년 고려와장조라는 글자가 수여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메이드 인 고려, 계유년의 고려 장인이 만든 기와라는 뜻입니다. 앞서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선멸됐다고 기록됐던 해가 127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해가 바로 계유년입니다. 넘어갔네. 넘어갔어. 시기가 딱 겹쳐요. 아니 안 넘어갔다고? 넘어갔을 거라고 봐요. 삼별초 정신으로 봤을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요. 13세기, 14세기에 연꽃무늬 수막새도 함께 출토됐는데 오른쪽이 오키나와에서 출토된 수막새고요. 왼쪽의 수막새는 삼별초가 근거지로 삼았던 진도 용장산성에서 출토된 수막새입니다. 너무나 흡사하지 이 않습니까? 정도면 거의 갔다고 봐야 돼. 갔어.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서 삼별초가 제주도를 떠나 류큐 왕국 건국에 도움을 줬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거죠. 과연 일본 오키나와에 삼별초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걸까요? 이번에도 표류 때문에 벌어진 한 사람의 미스테리한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1801년 당시 조선엔 제주도에 표류해온 외국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지라 이들의 국적을 알 길이 없어 고국으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9년 뒤 전하, 그자를 데려와 보면 어떻겠나이까? 구세주처럼 등장한 한 사람. 그는 외국인들과 말을 주고받더니 이들의 국적이 여송, 지금의 필리핀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덕분에 무사히 고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필리핀 말을 할 줄 알았대? 따갈로그어를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조선 최초 필리핀어 통역사라 할 수 있는 그의 정체. 사실 전라도 우이도에 사는 한 홍어 장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필리핀어를 구사했느냐? 1801년 12월 홍어 장수 문순득은 풍랑을 만난 뒤 구사일생으로 어딘가에 도착했는데요. 야, 표류해서 필리핀까지 갔다고요? 자, 그가 도착한 곳은 필리핀이 아니라 반갑습니다. 류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까 삼별초가 건국에 도움을 줬다는 곳이 바로 그 오키나와 류큐국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당시 조선에 사신을 보내며 교류했던 류큐인들은요. 조선인 문순득을 반기며 극진하게 대접. 그리고 약 8개월간 류큐에서 생활하던 문순득에게 드디어 청나라로 떠나는 사신을 통해 조선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또 풍랑을 만나서 이번엔 필리핀 여성국에 도착한 그는 이곳에서 약 9개월 동안 쌀무역을 도우며 여비를 버는 등 강인한 생존력으로 집에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자, 그리고 현재의 마카오인 오문에서 또 3개월을 보낸 뒤 청나라를 거쳐 무려 3년 2개월 만인 1805년 1월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표류한 거리 생각하면 3년이면 금방금방 갔네. 거의 뭐 아시아의 하멜이네요. 하멜이죠. 문순득의 표류가 특별한 이유, 그가 당시 머물렀던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거류지여서요. 그는 유럽 문화를 접한 조선 최초의 서민인 셈입니다. 그러네요. 조선 그 어느 기록에도 없는 생생한 경험을 한 문순득의 이야기는요. 우이도에 유배 중이던 실학자 정약전이 표해시말로 기록해 남겼습니다. 당시 류큐, 여성, 오문 등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들의 문화와 생활상, 의복과 선박구조, 기후뿐 아니라 100여 개의 류큐어, 필리핀어까지 기록,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와, 저기에 류큐어하고 필리핀어를 기록해놨구나. 오, 학술적 가치가 높죠. 높지. 그럼 마카오에서 그러면 저기 우리 에그타르트 이것도 먹은 거 아니에요? 먹었겠지. 먹었을 거 아니에요? 비싼 거 먹었겠지. 그럼. 와, 이 사람 진짜 대박이다. 뜻하지 않게 난민이 됐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이들. 우연에서 시작된 미스테리는 역사 속에서 창대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역사 미스테리 그날 19, 8일을 공개합니다. 조선판 셜록의 미스테리 사건 일지. 자, 이번 특종의 주인공은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담은 목민심서를 쓴 실학자이자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건설하기 위해 거중기를 구안해낸 과학자로 여러 방면에서 활약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런데
조선 최고의 실학자였던 그가 일명 조선판 셜록으로 범죄 수사에도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범죄 수사요? 순조 1년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의금부에 체포된 뒤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정약용. 그는 18년의 유배 중 무려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억울한 죄인을 없애기 위해 쓴 형법서 흠음신서는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조인들의 필독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흠음신서 속에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때는 1814년 12월 전라도 나주. 서로를 꼭 끌어안은 한 남녀가 온몸이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초검을 시행한 나주 관아에서는 한동안 비어있던 방에 갑자기 불을 떼면서 연기가 발생. 두 사람이 질식한 상태에서 불이 속옷에 옮겨 붙었다며. 그러니까 이 질식과 화재로 인한 사고사다. 땅땅땅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으니 조선판 셜록 정약용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괜히 그러셨을 것 같지는 않고 당연하죠.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본 거죠. 난 이 사건을 인체 자연발화 사건이라고 이름 짓겠네. 인체 자연 발화? 그렇습니다. 먼저 정약용은 구두를 덮일 때 일어나는 연기에는 독이 없기 때문에 질식사할 수 없다고 주장. 그리고 조사 좀 제대로 하라고. 털에 올려놓은 발은 멀쩡한데 몸과 다리가 불탔잖소. 남성 시신의 음경이 발기된 상태로 지나친 음욕으로 장기에서 음화가 발생해 사망했고 이후 불이 몸 밖으로 번져 몸을 태운 거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 현상을 보고 조선시대의 인체 발화를 생각했다는 게 그게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굉장히 인체 발화 사건이 형법서의 흠음신서에 기록돼 있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 결국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사건인데 야 이게 진실이 뭐였을까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7위 공개합니다. 삼천궁녀 의자왕의 진실은? 두 기자님은 의자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뭐 백제 마지막 왕 삼천궁녀죠 뭐. 호색한. 호색한 같은 게 많이 떠오르죠. 뭐 정치는 뒷전이고 술에 빠졌다, 비겁하게 항복해서 백제를 멸망에 이르겠다, 무능하다, 폭군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낙화암에 몸을 던진 삼천궁녀를 떠올리실 텐데요. 맞아요. 오죽하면 이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 노래 삼천궁녀 의자왕 삼천궁녀 의자왕. 와. 둘 다 음이 이상해서 못 알아듣겠어요. 어쨌든 자 그렇다면 당나라에서 유교의 성인인 증자에 빗대해 동방의 해동증자라고 칭하며 직접 전장에 나가 신라의 성 약 40채를 함락시킨 정복군주. 왠지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기억되는 역사 속 의자왕의 미스터리와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의자왕의 첫 번째 미스터리. 낙화암과 삼천궁녀는 사실일까요? 주색에 빠져서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게 제일 큰 욕이잖아요. 근데 의자왕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삼국사기에도 궁녀 얘기는 없어요, 아예. 그럼 삼국유사에도 그냥 몇몇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다. 그런 정도의 얘기만 얼핏 나오지 없어요, 연원이 어딘지가. 이제 문서에 나온 기록으로서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삼천궁녀 얘기가 이제 그 전에 돌던 얘기를 소설에 반영을 했겠지. 저 위에서 뛰어내리면 삼천면 못 뛰어내린다. 그렇지. 자 그리고 의자왕의 두 번째 미스터리.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에게 항복해서 백제가 멸망했다. 의자왕이 항복했다는 게 정설로 전해지긴 합니다. 근데 2007년에 중국에서 한 묘비가 발견되며 사실 의자왕은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새로운 가설이 제기됐는데요. 오호. 발견된 묘비의 주인은 예식진. 그는 백제 멸망 직전 웅진성 방비를 맡은 대장이었던 예식과 동일 인물로 추정. 중국 역사서 구당서 해석에 따르면 의자왕과 당나라에 투항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의식과 그의 가족들의 묘지명을 해석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당이 북쪽을 토벌할 때 그 왕을 끌고 가서 고종 황제에 귀의하였다. 좌위위 대장군에 제수되고 내원군 개국공에 봉해졌다. 그러니까 사실 또
패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승자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시원하게 또, 네. 그러니까 또 신라 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서술했을 가능성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역사가 목도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6위를 공개합니다. 역사에서 사라진 천재 과학자. 지금까지도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과학자로 평가받는 장영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공을 세우며 종삼품인 대호군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였지만요. 조선시대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이 많이 선보여졌죠. 그래서 미래에서 조선으로 간 외계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라워요. 그럼 지금부터 무려 472년 동안 왕의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장영실의 미스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433년 세종 15년 9월 16일 세종실록에 따르면요. 장영실은 그 아비가 본래 원나라의 소주 항주 사람이고 어미는 기생이었는데 공교한 솜씨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므로 태종께서 보호하셨고 나도 역시 이를 아낀다. 따라서 장영실이 조선의 신분 계층 중에 가장 천한 노비였기 때문에 그의 출생일과 성장 과정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낮은 신분이었는데도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능력만으로.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조선시대에서. 그러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수많은 업적과 공을 세운 그가 1442년 이후 조선왕조실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 1442년 3월 16일자 세종실록을 살펴보면요. 대호군 장영실이 안여 만드는 것을 감독했는데 건실하지 못하여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므로 의군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의군부에서 장영실에게 군장 100대를 집행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담긴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미스터리한 건요. 장영실과 함께 안여 제작을 책임졌던 문신 조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이 장영실을 파면한 것에 대해 사람들은요. 당시 천문관 측은 오직 중국, 명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세종이 장영실이 건립한 왕립천문대 간이대로 인해서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까 봐 그를 파면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태종의 어떤 과학 연구에 대해서 명나라가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커버가 들어간 걸 수도 있구나. 그 당시로서는. 일단 벌을 줬다라는 거 남겨두고 뒤에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쓴 게 아닐까? 입이 셋, 머리가 하나인 귀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한 번에 밥 한 동이 두부꽃 반 동이를 먹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공포 소설이 아니고요. 바로 성종실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조선왕조실록에 귀신의 존재가 기록됐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야사집도 아니고 정사. 실록에. 청서요. 때는 성종 1년이었던 1470년 음력 5월 26일 성종실록에 의하면 전남 각지에서 일명 삼구일둑이란 귀신이 출몰, 그 귀신이 집을 돌아다니며 밥을 한 동이나 먹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래도 이 귀신이 예의가 있었는지 삼구일둑이는 밥을 먹은 대가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비가 안 오고 다음 달 수능날에 비가 올 것이다. 일기에 보여주고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날씨를 예언하는 귀신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의 미스테리한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511년 5월 9일 중종실록에 기록된 충격적인 얘기. 밤에 개 같은 짐승이 문소전 뒤에서 나와 앞묘전으로 향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쫓으니 서쪽 담을 넘어 달아났다. 진짜 이상하다. 조선의 궁궐에 개와 비슷한 짐승이 나타났다가 달아났다는 건데요. 게다가 그일 권례에서 숙직하던 군사가 괴물이 있다는 헛소리를 전하자 한 사람이 부르면 100사람이 부동하듯이 휩쓸렸다. 어떤 자가 망령된 말로 말같이 생긴 괴물이 나타나 이리저리 치닫는다고 하자 금군들이 놀라 소리치면서 소동을 피웠다. 앞서 등장했었던 괴물은 16년 뒤 그리고 21년 뒤에 또다시 등장. 심지어 대낮에 괴물이 대비의 침전 창벽을 두드려 대비전을 경복궁으로 이전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어휴, 이건 좀 큰일이네요.
보는 사람이 많은 궁전 내에서 있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기 그 영화 물괴에 나오지 않았나요? 괴물 나오는 영화? 조선시대 뭐 괴물 스토리에 물개가 있었죠. 아니, 그 영화 앞에 실록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말이 있긴 해요. 네. 조선왕조 실록에 담겨 있는 정체 모를 존재들 과연 실제로 나타났던 걸까요? 아니면 흉흉한 세상에 도는 괴담이었을 뿐일까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3위를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2005년도에 터키에서 발행된 지폐인데요. 이 지폐 사진 속에 역사 속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왼쪽은 지도고 이제 오른쪽이 배인데 지구본인가 저 뒤에는? 뭔데 그러지? 이 지도는 1929년 터키 이스탄불의 토카프 궁전 박물관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16세기 당시 오스만 제국의 해군 제독이었던 피리 레이스가 1513년 제작한 지도로 밝혀졌습니다. 뭐가 비슷하다는 거죠? 지도 아래쪽에 대륙 모양이 보이시나요? 아래쪽. 이 대륙의 정체는 남극입니다. 이 남극 대륙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건 20세기. 하지만 이미 16세기 지도에 남극 대륙이 표시가 돼 있던 겁니다. 사실 남극 대륙의 첫 발을 디딘 사람은 19세기 러시아의 탐험가이자 해군 벨링스 하우젠 제독인데요. 1821년 당시 남극의 첫 발을 디딘 그는 남극이 얼음과 빙하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대륙인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20년이 지나 1949년 영국, 스웨덴 합동조사단이 지진파를 이용해 남극을 조사. 남극은 단순히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과거 얼음 밑에 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세기가 돼서야 과거 남극에 땅이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공식적으로 남극의 존재가 밝혀지기 한 300~400년 전에 이미 그 오스만 제국이 남극의 존재를 알았고 그러니까. 실측을 저렇게 했다는 거네. 당시 오스만 제국이 무역 교역을 활발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항해술이 매우 뛰어나긴 했을 텐데 그 별자리 관측 도구 카마를 이용해서 배가 어느 위도에 있는지 파악을 하면서 항해를 했다고 하거든요. 대박. 근데 그러면 이 기술로 남극까지 갔다는 건데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고지도의 진실. 피리레이스 제독은 실제로 남극에 갔었던 걸까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공개해 주시죠. 지난 1월 국내에서 전해진 소식. 조선 숙종 때 공신들의 충성 맹세 기록을 담은 왕실 최대 규모 문서 20공신 회맹 축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됩니다. 20공신 회맹축은 1680년 8월 30일 임금과 역대 공신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함께 지내는 제사 회맹제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문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맹 제외. 권율과 원균의 후손들은 참석했지만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들이 초대받지 못한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한 역사연구원이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못 왔다는 거예요? 에이, 근데 초대받았는데 사정이 있었겠죠. 20공신 회맹축에는 숙종 6년 당시 회맹제에 참석한 412명은 물론 병가나 상중 등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한 77명까지 총 489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공을 인정받아 선조 37년 공신으로 책봉된 권율, 원균의 자손들은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러나 권율과 원균과 함께 1등 공신으로 책봉됐던 임진왜란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의 자손에 관한 내용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하네. 국민적 영웅이고 국가를 구한 공신인데 상식적으로 명단에 없는 거 진짜 이해 안 되고. 아, 저건 아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도 있습니다. 숙종 때 편찬된 김충장공 유사에 따르면요. 북을 치던 부관 송희립이 적탄을 맞고 쓰러지자 이순신은 투구를 벗고 돌격북을 치며 싸움에 맞서다 탄환에 맞아 죽었다. 외적의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그것도 조선 수군의 총사령관이던 충무공이 스스로 투구를 벗고 지휘를 했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전장의 뒤에서 그럼. 사기를 북돋으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투구를 먹고 싸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당시 동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이 극심한 시기였고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봤자 정치적 희생양이 될 것으로 판단, 후손들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봐 전장에서 투구를 벗고 일부러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는 자결설도 있고요. 진짜?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서 아산 어리산 인근에서 15년간 칩거 생활을 했다는 은둔설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이순신 장군과 선조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백의종군 시키고 그렇죠. 약간 자기보다 영웅시 되는 걸 부러워했다 뭐 이런 질투했고. 얘기도 있고 가설이긴 하지만 결국 이건 문서로 남아 있는데 후손까지 초대장에 이름이 없었다고 한다는 거 뭔가 있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조선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건국해 무려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7명의 왕이 집권했던 조선.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은 유독 젊은 시절에 병사한 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왕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는 없지만 암살 음모론에 휩싸였던 조선 왕들의 미스터리한 죽음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암살 음모론의 주인공, 독살설로 인해서 재임 기간 내내 왕권을 위협받은 조선의 21대 왕 영조의 이야기입니다. 1724년 8월 20일 때는 영조가 연인군으로 불리던 시절 그의 이복형인 조선 20대 왕 경종은 게장과 감을 먹은 뒤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점차 병세가 악화되며 의식마저 흐려지던 상황. 이에 당시 연인군은 어이들의 반대에도 인삼과 부자를 달인 삼부차를 처방하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8월 25일 갑작스럽게 승한 경종. 이에 당시 장안에서는요. 혹시 그 궁합이 안 좋은 게장과 감을 올린 것도 연인군의 소행 아니야? 연인군이 경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극인 게장과 감을 올려서 배탈을 유발했다는 소문이 확산. 경종 독살설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1728년 영조 4년엔 경종 독살설 등의 이유로 이인좌의 난이 발발. 이후 전국적인 대규모 반란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영조는 주기 초부터 무려 30년 이상 선왕을 독살한 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야, 그래서 저기 영화 사도 보면 그 영조를 연기했던 송강호 씨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니들 또 그 얘기냐? 내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냐? 이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종 독살설에 대해서. 이게 왕세자가 아니라 왕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오해를 샀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역대 조선 왕 중에 가장 강력한 독살설이 제기된 왕 고종입니다. 1919년 1월 21일 덕수궁에서 사망한 고종의 사인은 뇌내출혈 혹은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로 발표. 하지만 건강했던 고종이 하루아침에 승하하자 이를 고지고대로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친일파 윤치호의 일기에도 독살로 의심되는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하던 고종 황제가 나인이 올린 식혜를 마신 후 심한 경련을 일으키다 세상을 떠났다. 게다가 고종의 치아가 모두 빠져 있었으며 목 부위에서부터 복부까지 30cm가량의 검은 줄이 길게 나 있었고 고종 승하 직후 2명의 궁녀가 의문사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원래 근데 왕한테 뭐 올릴 때는 그 김이상궁이 다 음식 맛보게 돼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김이상궁이 먼저 죽었거나 김이상궁이 범인인가? 저기 혼자 다른 녹화하지 마시고 여기 좀 참여해 주세요. 혼잣말 자꾸 하지 마세요. 실제로 일본이 사주한 고종 독살설이 대두되자 일본은 고종의 사인이 자연사라 주장하며 해명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고요. 이는 3.1운동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 암살 미스터리,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